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목소리 상태가 좀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오다가 우연찮게 그냥 음악을 틀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거 따라서 막 한 30분 부르고 보니까 목이 지금 나가버려가지고 참 좋아하는 가수가 저한테 이렇게 아픔을 주네요. 예. 그래서 목소리 상태도 좀 안 좋고 해서 좀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난주에 김정 선생님 왔다 가시고 나서 뭐 한번 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8주차 때 한번 더 모시고 이야기를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요번 주였나요? 아주 중요한 입시에 관한 변화가 있었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기사를 한번 올려드렸는데 그 기사 이후에 어젠가 조선일보에 조금 더 자세하게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좀 자세하게 나와서 요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나왔어요. 어제 나왔는데 수능을 단순화하고 1등급을 10%로 늘려서 내신 경쟁을 줄인다. 이렇게 이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오픈 채팅방하고 카페에다가 올려드릴 텐데,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다 읽으실 수 있죠. 근데 한글 모르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아, 그렇구나. 수능을 단순화하는구나. 1등급 10%로 늘려서 내신 경쟁을 줄이는구나. 자, 이거는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어머님들이 이런 현상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변화한 내용만 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앞으로 강조하는 게 독해력입니다. 독해력인데, 독해? 글을 읽고 이해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글을 읽었을 때, 그냥, 그래, 뭐, 수능 단순화 하겠네. 1등급을 늘려가지고 내신 경쟁 줄이겠네. 이것만 이해한다고 해서 독해가 다 된 거냐? 아, 그건 아니에요. 좀 얕은 수준의 독해가 된 거죠. 글을 읽고 그 글이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지 이해하는 거는 얕은 독해고요.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독해의 기술은 그거보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이게 어떤 파급을 일으킬 것이냐. 추론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거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냐. 그래서 이 표면에 나타나 있는 것, 이면의 것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추론 독해예요. 추론 독해는 고등학교 때 가서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독해의 기본, 바탕,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 내용만 잠깐 보시더라도, 이거는 이제 어제 날짜가 있죠, 그죠? 어제 날짜니까 조선일보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수능 단순화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기사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이 내용 중에 지금 이제 제가 이 내용, 저도 어제 저녁에 늦게 봐가지고 이걸 아직 내용을 전부 다 정리를 못했는데, 이게 불러일으킬 파급, 즉 이 기사에서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이제 카페에다가 올릴 겁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시라고 이렇게 올리고 나면 바로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선택 과목을 없애고, 죄송합니다. 선택 과목을 없애고, 공통 부분을 많이 이제 좀 늘렸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 예, 그 다음에 2, 3학년이 되면은 선택 과목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게, 1학년 때는 이제 공통 과목을 하니까 다 내신이 나와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제 내신이 쭉 나옵니다. 근데 2학년에 올라가서 선택 과목을 해버리니까 선택 과목을 하니까 평가가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고 ABC로 나와요. 평가가. 절대평가는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등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마치고 2학년이 되면 자퇴를 많이 합니다. 1학년 때 내신이 안 좋았던 애들이 2학년으로 들어가면은 내신이 평가가 안 되잖아요. 등급으로. ABC로만 평가가 되니까 이거 더 이상 이제 내신을 가지고 올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퇴를 해서 수능에 올인을 합니다. 정시, 내신 안 보는 정시에 올인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문제가 많다는 거를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이제 폐단을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1, 2, 3학년을 전부 통합을 해버렸어요. 예, 통합을 해버렸는데 이게 제가 좀 적었는데 각 과목 간의 어떤 심화 부분은 좀 줄어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과목 간의 융합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단순하게 지식을 묻는 거 있죠. 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는 별로 안 나올 것이고요.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다른 것들과 어떻게 융합될 것인가, 언뜻 보기엔 좀 복잡한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이런 데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또 수행평가, 실제로 이제 수행평가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것들을 몇 개 준비를 했는데 그것도 보여드릴 텐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의 교육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 공부했던 방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무조건 앉아갖고 외우는 거 있죠. 뭐 이순신 장군의 3대 대첩이 뭐냐, 한산대첩, 명량대첩, 그거 외우는 건 이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인터넷에서 다 나오는 거니까. 다만 이제 그것들이 다른 거하고 연계가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사회하고 과학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사탐, 과탐이라고 해서 사회 9개, 사탐하고 과탐하고 그 중에서 이제 뭐 문과 계열로 갈 학생, 이과 계열로 갈 학생들이 1개, 2개 뭐 이렇게 뽑아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성적이 잘 나올 만한 과목에 확 몰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게 있었죠. 제2외국어 시험을 치니까 가장 점수가 잘 나오는 아랍어. 아랍어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었거든요. 아랍어는 학교에서 가르치지도 않는데 혼자 공부해서 그걸 해요. 그게 점수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 그런 폐단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통합을 해버렸어요. 사회하고 과학하고. 그럼 통합을 해버렸으면, 그럼 공부할 게 더 많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배워야 되는 어떤 개념의 양 같은 거를 보면은, 오히려 지식적으로 배워야 되는 양은 더 줄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아직 이제 교육부에서 뭐 심화 수학을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역시나 다른 과목과 또는 이제 같은 사회 과목, 뭐 과학 과목 내에서 어떻게 융합적으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 교육이라는 게 그냥 1년짜리 교육이 12개가 모인 게 아니에요. 12년짜리 교육을 12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이 개념이 다르죠? 1년짜리가 12개면 1년 제대로 못했으면 포기하고 또 새로운 1년을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12년짜리 전체적인 그 초중고의 교육을 단지 발달 수준에 맞춰가지고 12개로 쪼개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모든 같은 어떤 방향으로 나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방향은 뭐다? 그 방향은 독해력 증진. 근데 그 독해력이 단순히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뭐 글뿐만이 아니라 컨텐츠 같은 것도 있겠죠. 요새는 뭐 영상도 많이 보니까 글이나 영상이나 표나 도표나 뭐 그림이나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게 독해력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하는 독해력.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해력을 천편일률적으로 앉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공부에 성공을 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방법으로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왜? 우리 아이는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니까.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MBTI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에 맞는 방법으로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100명의 학생에게는 100가지 공부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건 또 뒤에서 따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선 서두에 여러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 특히나 이제 제가 저도 뭐 모든 신문을 다 서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매일 그 기사들을 좀 서치를 하거든요. 하다가 이렇게 좀 큰 기사들이나 좀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셔야 되겠다 싶은 기사들이 있으면 그 카페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교육 관련 기사라는 칼럼을 하나 놓고요.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같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제 의견들을 또 달아가지고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오픈 채팅방하고 카페에 등록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꼭 한번 등록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예, 문을 닫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처음부터 제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나요? 근데 지금 초등학생,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 다 초등학생이잖아요. 예, 여러분 아이들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준비할 기간이 좀 있으니까 좀 낫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은 워낙 또 이것도 해드릴 말씀이 많기 때문에 이번 한 차시로 끝나지 않고요. 이번 차시하고 다음 차시하고 두 차시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이들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 시키시죠? 왜 말씀이 없으시죠? 시키지는 못한다고, 자기주도 학습 별거 아니에요. 혼자 공부하잖아요. 뭐 학습지 풀고, 그죠? 선생님이 내준 숙제하고, 뭐 학원 갔다 오면 과제하고, 뭐 하잖아요. 예, 다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대로 하냐는 거죠. 예. 아이들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이게 학습이 성공적으로 했느냐 생각을 해보면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죠. 즉, 자기주도 학습이 성공적으로 되면 성적이 올라가야 돼요.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제 그 책에도 써놨지만 성적을 보지 마라라고 하는 분들 말은 들으시면 안 돼요. 성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뭐 경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왜냐하면 아이들도 뭔가를 하는데 성과가 나와줘야 거기에 대해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 성과가 없다. 아무 성과가 없는데 무슨 재미를 붙여서 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자기주도 학습, 이 공부도 했을 때 뭔가 성과가 나와줘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성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했더니, 예전에는 뭐 학습지 한 70점 받았는데, 이제 한 80점 정도로 올라가더라. 실력이 올라갔구나. 라는 걸 본인이 느끼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스스로가 뭔가 실력이 좀 쌓였구나라고 느끼든지, 뭔가 그런 어떤 발전한 모습들이 보여야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부는 한다고 해서 뭐 학원도 갔다 오고 이것저것 시간도 많이 해서 공부를 했는데 아무 변화한 게 없다. 오히려 더 퇴보하더라, 성적이. 그러면 그거 공부하는데 짜증나죠. 공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아이들이 뭐 행복하게 자라기 위해서 성적을 뭐 보면 안 된다. 자, 이건 전부 다 쌉소리입니다. 예, 이런 말씀 드리 죄송하지만, 예, 그게 경쟁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학습을 이어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자, 그런 말도 안 되는 성적을 보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이 흔히 하시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뭐 아이들의 어떤 뭐 행복을 위해서 뭐라 그러죠? 좀 인격적인 면을 좀 부각을 시키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물론 맞아요. 인격적인 면도 필요하고 자기가 좀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성장도 필요한 거는 맞는데, 예.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공부라는 거를 해야 되거든요. 초중고를.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냐 이거죠. 인격만 좋으면 되냐, 사람만 좋으면 되냐,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어떤 대안 없는 그런 말씀에 그건 잠깐 그럴 수도 있겠다 한 부분으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성적은 정말 중요합니다. 학생에게는. 엄마한테도 성적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공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예. 이해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 자기주도 학습이 대부분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한다는 거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왜 성적이 안 나올까?
그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요. 성적이 안 나오면 실패의 원인이 있으면 저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사오시느라고 조금 늦게 오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따뜻하고 좋네요. 향도 좋다. 오다가 보니까 저는 요 뒷길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제 살짝 단풍이 들락말락 하는 그런, 예, 그래서 참 가을이 다가왔구나. 예,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면, 자기주도 학습 실패의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들까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2차시 동안 드리는 말씀들은요, 방향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드릴 거예요. 예,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시적으로 방법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그 방법대로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법은 다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찾아가야 되는 거고, 대신 그 방법들이 가야 되는 방향이 훨씬 중요한 거죠. 방향은 바뀔 수가 없죠. 자, 왜 방향이 중요하냐? 예를 들어 볼까요? 이쪽에 요 앞에 1m 앞에 제가 가야 될 목표가 있어요. 이쪽 방향에. 자, 그러면 이쪽으로 1m만 가면, 한 발자국만 가면 저 목표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쉽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잡아가지고 나의 목표에 향해서 간다. 자, 그 목표를 향해서 갈 때 목표에 도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됩니다. 바로 뒤에 있는데. 요렇게만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목표를 방향 하나 잘못 잡는 바람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그러면 그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온갖 고생을 다 하겠죠. 돈은 돈대로 쓰고 힘은 힘대로 빼고, 그러면서 세상이 불공평하네,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문제를 냈네, 온갖 핑계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방향 하나 잘못 잡아가지고. 자, 그래서 저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은 어떤 아이들은 한 걸음에 가는 애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느릿느릿 이렇게 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누워가지고 기어가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으로 가든 그건 그 아이에게 맞는 방법으로 가지만, 예, 방향만 맞으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부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개개별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방법 몇 가지 샘플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예, 커피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학교 교육의 방향이 창의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력, 이 두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창의성은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고 끝냈는데, 왜 문제 해결력이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더 이제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 포트구나. 자,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예. 제가 그 경상도 사람이라고 말해서 여러분들을 많이 놀래켜 드렸는데, 예. 서울 사람 같지만, 예. 이 경상도 사람은 발음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발음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금요일 그러시죠? 월요일. 경상도 사람들은요, 금요일, 예, 월요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요일 아닙니다. 일요일입니다. 예, 발음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저한테 좀 힘든 발음인데, 최대한 한번 힘을 줘서 발음을 해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이 5단계까지 있어요. 예, 5단계가 되면, 요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말만 하면은 자동차가 알아서 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자동차가 대부분 레벨 2예요. 레벨 2라서 그냥 거리 좀 조정하고 하는 거지, 사람이 다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직은.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독일에서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2017년인가 20년인가 레벨 3단계를 일단 개발을 해놨다 그러더라고요. 예.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어딘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구글 택시가 5단계로 돌아다니고 있대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도 아마 이런 5단계의 자동차를 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저 같은 사람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말만 하면은 갈 수 있으니까. 오늘도 오면서 이제 제가 인공지능을 두 가지를 써봤습니다. 하나는 내비에서 저 티맵을 쓰면서 왔거든요. 티맵에서 그냥 아리아 하면은 얘가 딱 알아들어요. 저 아리아 구미도서관 가자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경로를 딱 설정을 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오면서 노래 들으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여기에 이제 빅스비를 부르면 거기서 또 음성으로 바로 그냥 다 해줘요.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뭐 내비게이션 검색하고 음악 검색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말만 하면 돼요. 똑같이 이때도 말만 하면 됩니다. 차를 타고 야, 뭐 구미도서관 가자 이러면은 이 차가 그대로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으셔가지고 담소를 나누면서 오면 차가 어느새 도착을 해 있겠죠. 자, 이게 뭐지? 이미 개발된 기술입니다. 누가 개발을 했느냐? 이런 전통적인 벤츠, 여러분 집에 뭐 다 한 대씩 갖고 있는 차들이죠. 벤츠 같은 거요. 그죠? 예, 벤츠나 폭스바겐, 현대자동차 같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 뿐만 아니라 예,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IT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뛰어들어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새로운 신기술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차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은 레벨 2 단계에서 사람이 개입을 하기 때문에 차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이 사람한테 가요. 운전자한테 책임을 묻죠. 그래서 뭐 과실 비율이 7대 3이냐 어쩌냐 하면서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앞서처럼 사람이 운전을 안 해요. 운전을 안 하고 말로만 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사고가 났어요. 자, 그럼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타고 있던 사람이 책임져야 될까요? 사람 운전 안 했잖아요. 말만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 만든 메이커, 자동차 메이커,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예.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근데 일단 현대자동차는 레벨 3를 지금 원래 올해부터 그 제네시스 G90에 적용을 하려다가 뭐 기술적인 이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년으로 또 미뤘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레벨 3부터 이제 그 사고가 나면 자기들이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자, 그럼 현대자동차가 사고에 책임을 진다 그러면 몇 년 동안이나 그 사고에 책임을 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워런티가 있잖아요. 뭐 3년에 10만 킬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몇 년 동안이나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보험은 누가 들어야 될까요? 자동차 보험. 운전자는 운전 안 한다니까요. 사고 나도 내 책임이 아닌데 보험을 왜 들어요? 그럼 이거는 자동차 회사가 또 들어줘야 될까요? 몇 년이나 들어줘야 될까요? 얼만큼 들어줘야 될까요? 자, 이런 것들 다 결정해야 됩니다, 새로. 또 이런 자동차 이외의 문제들도 발생을 해요. 부동산 문제가 제일 먼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미도서관 요 앞에 그 4차선, 4차선입니다. 4차로 교차로에 가보니까 뭐 식당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음식점 같은 것들 많이 있는데 임대료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 5단계가 나오게 되면은요, 굳이 이렇게 비싼 임대료를 내고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조금 더 이제 멀리 나가도 됩니다. 왜냐면 이제 말만 하면은 다 찾아가잖아요, 자동차가. 주말에 남편 보고 어디 드라이브 가자 그러면 남편들이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차 막히니까.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근데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으면 드라이브 가자 그러면은 흔쾌히 따라 나설 거예요. 왜? 내가 운전 안 하거든요. 내가 운전 안 하고 자동차가 가장 최적의 길로, 안 막히는 길로 알아서 갈 거기 때문에 아마 부부 금슬이 되게 더 좋아지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그러면 비싼 임대료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죠. 나갑니다. 외곽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 공실이 발생할 거예요. 그죠? 이 공실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부동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 자동차의 어떤 문제,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꼭 자동차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동차 이외의 문제들도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사진이 없네? 요거를 볼까요? 위드 코로나가, 요게 지금 언제 기사냐면 2021년 기사입니다. 2021년 9월달 기사인데 2년 전 기사거든요. 그때 이제 한참 이제 코로나 끝나가면서 위드 코로나를 막 얘기할 때인데, 위드 코로나를 덴마크에서 그 협의를 하는데 누가 모였냐면 보건만 모이는 게 아니고요. 수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코로나에 관련되는 어떤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누가 참석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뭐 항상 빠지지 않는 공무원 참석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니까 공무원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의사, 약사, 아니면 뭐 위생, 환경 뭐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할 거죠. 근데 덴마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전자공학, 경제학, 수학, 커뮤니케이션, 정치, 심리 얼핏 보기에도 이런 그 코로나하고 별 관련 없을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왜? 코로나가 발생시키는 파급이 단순히 그런 어떤 질병의 영역에만 머무르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의 문제가 자동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부동산까지 확대되는 것처럼 코로나의 문제가 코로나의 문제로만 질병의 문제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도 여파를 미치고 그때 왜 굉장히 사람들 간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막 우울증,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경제도 폭락을 했었고. 가장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병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항상 접하는 내 직장 동료, 가족 이런 사람들이 나한테 전염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코로나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어떤 분이 이제 기사를 한번 썼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습니다. 그런 어떤 심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뭐 모든 부분에서 파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사라고 해서 코로나는 알지만 이런 경제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거든요. 자, 그러면 경제를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야죠.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이 있을지. 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단순히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때처럼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선생님이 판사하면은 받아서 적고 지식을 외우던 시기는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문 분야를 가지고 토론을 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융합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융합된 아이디어를 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모둠 활동 같은 것도 시키고 수행평가 같은 것도 시켜서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학교 교육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귀찮아하시고 짜증내시면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일을 못해요.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예시로 따지자면 자율주행 자동차 문제라면 이 사람은 자동차 전문가예요. 자, 자동차 전문가고 이 사람은 부동산 전문가고 이 사람은 보험 전문가고 이 사람은 심리 전문가고 이 사람은 법률 전문가입니다. 자,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정표도 다 바뀌어야 돼요. 5단계가 나오면 지금은 사람 보라고 만들어 놓은 이정표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어디 뭐 미금, 이쪽으로 가면 정자 맞나요? 제가 이제 분당 지리를 잘 몰라서 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오면 이정표가 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내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아니면 이정표에 우선 QR코드 같은 게 찍혀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동차밖에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되고, 법률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되고, 보험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필요한 게 뭐다? 경청입니다. 경청. 왜 우리가 교육 과정에 배려 같은 것, 교육 과정의 목표에 배려라든지 경청이라든지 이런 게 왜 들어가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다른 전문가들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경자가 기울이다 할 때 경자거든요. 우리 왜 경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몸을 기울여서 자세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들이 다 융합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배려와 경청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내가 제일 잘났어. 내 말만 들으면 돼. 독불장군? 이거 이제 안 통해요. 옛날 패러다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창의성 따로, 문제 해결력 따로가 아니고요. 창의성이 키워지면은 문제 해결력도 같이 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객관적이라는 말을 붙였죠. 왜 객관적이라는 말을 붙였냐면요. 창의성을 창조성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창의성이라 그러면 뭔가 좀 남들이 안 하는 거,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거, 좀 독특한 거, 이런 거를 창의성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창조성입니다.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창의성은 말 그대로 없는데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가 뜻의자거든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즉 융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창의성이에요. 근데 그 앞에 객관적이라고 제가 붙였잖아요. 이 객관적이라는 게, 그래서 객관적인 창의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학교 지식입니다. 일단 학교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하거든요. 당연히 중요하죠. 그냥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새로운 의미 뭐 이래가지고 그냥 독서만 많이 한다? 그래서 그냥 새로운 생각만 많이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학교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때 제가 창의성 얘기할 때 코끼리 뼈 얘기했잖아요. 코끼리 뼈가 있어야 코끼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코끼리 뼈 같은 게 바로 이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해는 해야 돼요. 근데 학교 지식이 물론 아이들 수준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어른이 되어서 지금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거 보면 쉽죠? 예. 그 절대적인 지식의 수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지식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물론 이제 발달 단계가 아직 생각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만 그거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공부에 좀 매진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교 공부를 그냥 하지 말고요. 집중과 몰입을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구지? 그 만류인력. 네? 뉴턴, 맞아요. 요새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뉴턴이 만류인력을 발견을 했죠. 자, 뉴턴이 그냥 오늘 뭐하고 놀지? 심심한데? 이러다가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류인력이다. 이건 아니죠. 항상 고민했을 거예요. 왜 떨어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하늘로 날아다니지 못하고 왜 떨어질까? 항상 고민하다가 사과를 딱 봤을 때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을 깨달은 거죠. 마찬가지로 이 아르키메데스입니까? 유레카 외쳤던 이 사람도 항상 그 물질의 비중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해내는 거예요. 즉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뭔가 진짜 우리 드라마에서 뭐 무슨 번개 맞아가지고 초능력 생기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항상 집중과 몰입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 창의적인 생각들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말이 쉽지 집중과 몰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죠? 애 보고 너 오늘부터 집중해서 공부해. 너 몰입해서 공부해. 안 돼요. 뭐 말한다고 되면은 다 뭐 100점 받죠. 그래서 이 집중과 몰입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요 대략 한 20분 정도예요. 20분 내외입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80분 내외라고 제가 어디 논문에서 한번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이 성인 교육이 이제 저도 한 100분 안으로 끝내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한때는 미쳐서 온라인 교육을 한 방에 3시간짜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12회차짜리 할 때. 제가 죽겠더라고요. 제가 집중이 안 돼요. 강사가 집중이 안 되는데 그것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어떻게 집중이 되겠어요.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수업이 40분이죠. 예. 그 다음에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 한 것도 다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0분 수업을 하면 선생님이 40분 동안 계속 이렇게 수업 가지고 40분을 쭉 끌고 가진 않아요. 때로는 애들 조용히 해, 뭐, 좀 앉아, 뭐, 아니면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지 해서 중간중간 쉬어가는 타임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이어가는 시간들은 한 20분, 15분, 20분, 요거를 몇 번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업을, 공부에 집중을 하려고 하면은요, 1시간씩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해라. 자, 이건 안 맞아요. 그냥 15분 공부합니다. 집중해서 쫙 하고, 그 다음에 좀 뛰어놀게 해요. 그리고 또 한 15분 쫙 집중합니다. 또 뛰어놀게 하고. 자, 그 15분짜리 4번 하면은 그게 1시간 공부한 거죠. 우리 집중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쭉 하고, 끝나고 나면 또 쭉 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잠깐 학교에서나 뭐, 학원에서는 수업을 그렇게 뭐 중간중간에 건너뛰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어서 하는 거지만, 집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뭐 수학 같으면 문제 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푼다든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집중적으로 하고, 또는 영어 뭐 몇 문장만 공부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좀 쉬었다 또 하고 이렇게 하면은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좀 쉬워야 돼요. 좀 알아먹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예. 드라마, 뭐, 저도 봤던 드라마 또 보고 되게 좋아하는데, 드라마는요, 우리가 익숙한 분야잖아요. 그런 거는 굳이 화면을 안 봐도, 그죠? 그냥 옆에 유튜브 틀어놓고 설거지 하면서 말만, 대사만 들어도, 이게 어떻게 스토리가 흘러가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집중하기 쉽죠? 예. 근데 다큐멘터리, 우주의 신비,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 양자역학. 자, 이런 거는요, 아무리 석학들이 나와서 설명을 해줘도 그거 진짜 눈이 빠지게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는 또 버릇을 들이려고 하면은요, 일단 첫 단계는 애들이 좀 쉬워하는 거를 시키셔야 돼요. 애가 영어를 좀 어려워한다?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영어는 뭐 하루에 뭐 10개, 수학은 5개, 매일 똑같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애가 영어를 좀 어려워한다. 영어는 줄이세요. 줄여서 컨디션 좋을 때, 우리 애가 컨디션 언제 좋을지 한번 살펴보세요.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 밥 먹고 났을 때 컨디션이 좋은지, 그런 거 한번 살펴보셔가지고, 컨디션 좋을 때 제일 어려운 거를 좀 시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컨디션이 나쁠 때, 물론 컨디션이 나쁠 때는 쉬면서 빨리 컨디션을 회복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시험 기간이나 이럴 때는 뭐 마냥 쉴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럴 때는 일단 컨디션이 좋을 때는 애가 좀 만만해 하는 거, 좀 쉬운 거, 그거를 집중적으로 좀 시키면 좋습니다. 그래야 집중이 돼요. 그래서 집중도 경험을 해봐야, 자기가 얼마나 몰입할 수 있다는 것도 경험을 해봐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쉬운 거부터 몰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성공의 경험을 먼저 쌓아두게끔 한 다음에 다른 과목으로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말씀드릴 거는요. 초등학교 때는 물론 이제 공식적인 시험은 안 봅니다. 뭐 쪽지 시험 보거나 아니면은 단원평가 뭐 이런 정도 보죠. 예. 근데 이게 학생부에 기록되는 공식적인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신경들을 안 쓰세요.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은 시험을 보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202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이제 1년 동안 했던 자율학년제가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한 학기 자율학기제로 바뀌게 되고요. 또 1학년 때 하던 게 이제 3학년 2학기로 해서 진로 학기제라고 해서 또 새롭게 이제 편성이 돼요. 예. 근데 그런 제도가 바뀌는 것들은 그냥 이렇게 바뀌는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중학교 때 90점 받는 애들이 있어요. 별로 뭐 공부 안 해도 90점 받는 애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아무리 공부해도 50점 받는 애들이 있죠. 예. 어차피 성적이라는 게 이렇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애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어떻게 될까? 예, 다 50점입니다. 지금 내가 90점 받으면은요, 엄마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 90점이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노력하면은 100점까지 갈 수 있을 거라는 헛된 희망도 가집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다 50점 돼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첫 번째는 수업량이 늘어납니다. 수업량이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뭐 그냥 시간상으로만 봐서는 한 100시간 차이인데 그 한 30시간, 1년에 30시간 차이밖에 안 나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 수업 시간이 45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죠. 그것만 해도 벌써 10%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준이 달라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면 그 수준이 뭐 이만큼 차이 난다고 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수준 차이는 이만큼 차이 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중학교 때는요, 단순한 문제가 나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여러 개념이 섞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가지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다? 그런 문제들이 거의 안 나와요. 문제의 수준이 달라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90점 때 얄팍하게 공부했던 애들 90점 받을 수 있지만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의 난이도가 제가 다르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항상 문제는 보면 이렇게 쉽게 조금만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모르는 문제가 있고 공부는 했는데 좀 아리까리한 문제가 있고 이렇게 나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중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느냐? 요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내가 좀 아리까리하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는 난이도가 낮은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면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집니다. 이 수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리까리하게 공부한 거는 못 맞춰요. 확실하게 아는 거, 내가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아는 거, 그것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90점 받던 애들도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제가 우수수 틀립니다. 우수수 틀리다는 말이 맞나? 거기 우수수가 붙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요거는 넘어가고요. 요거 볼까? 요거는 김정 선생님이 쓰시는 페이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일단 뭐 준비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여기 어느 분이 한번 참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여기 우리 오정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납땜이 오지 나도 이곳까지 갔다간 되돌아오고 내 결국을 쳐 달려가니까는 바닷가에가 멎어버린다. 칼로 잡은 산돼지 그리고 잡은 산떼들에게도 이때는 벌써 입맛을 잃었다. 꽃차. 네. 내가 좋기는 제일 좋아도 일라 바닥에 얼굴이나 비치는 처음도 모르는 바위와 같이 걸어가 꽂자, 걸어가 꽂자, 낙과 하늘이라는 걸어가 꽂자. 예, 서정주 시인의 꽃밭의 독백이라는 시입니다. 자, 학교 내신과 수능이 다른 거는 이런 거예요. 학교 내신은 수업 시간에 배운 게 나와요. 근데 수능은요,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안 나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나오면 큰일 나요. 전부 처음 보는 문장들이 나옵니다. 이게 뭐 내신 문제라면 배운 게 나오는 것이고 수능이라면 안 배운 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수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인데 문제가 뭐냐면 밑줄 친 A의 함축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게 나와요. 자, 1, 2, 3, 4 뭐가 있을까요? 답이 뭘까요? 네. 자, 뭐 1번도 있고 2번도 있고 뭐 쭉 나오겠죠, 그죠? 예, 근데 정답은 뭐냐면 3번입니다. 무능함. 예.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아이잖아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질 않고 그냥 아이라는 단어만 생각을 하니까 아, 천진난만하구나. 그래서 순수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떻게 보니까 헤엄도 몰라. 헤엄도 뭐 좀 유치하네. 그래서 이 오답 두 개를 놓고 고민을 해요. 예. 뭐가 정답일까? 그래 놓고 막상 보면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엄도 모르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무능합니다. 애가 무기력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에 기대 서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그래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사진 찍으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고등학교 문제의 난이도가 이 정도고요. 요걸 한번 볼까요? 요거 앞에 문제하고 이어서 나오는 건데, 이 시의 1에서 6행, 즉, 여기죠. 노래가 낚이는 나도, 낚이는 그중 나도, 뭐 어쩌고서 뭐 입맛을 잃었다 어쩌고, 요 6행, 요 6행과 관련해서, 보기의 1, 2행, 오락가락 꼬리는 요거하고 기능이 같대요. 그 사실을 고려해서 판단할 때 이 시의 6행을 통해서 화자가 결국 강조했던 바를 가장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이러면은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이 문제를 보면 이거는 유리왕의 황조가거든요. 황조가는 조금만 공부한 애들은 이미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익숙하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 깨꼬리는 암수서로 즐거운데 이것만 봅니다. 이것만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또 답을 찾겠죠. 근데 사실 이 문제의 함정은 뭐냐면은 이 화자가 결국 강조하려 했던 바, 사실 이 시의 1에서 6행을 이 문제에다 올려놓은 거는 미끼예요. 함정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요, 화자가 결국 강조하려 했던 바, 이 시의 주제는 무엇인가? 이거예요. 그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게 독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뭐 쭉 나오겠죠, 그죠? 역시 제일 좋은 것은 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하고 비교를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뭐 세속적인 세계에는 한계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황조가를 들이밀면서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거 피해가야 되는데, 너무 익숙하잖아요. 앞에 시는 내가 처음 보는 건데, 황조가는 많이 들었던 거거든요. 익숙하니까 그냥, 기능도 같대. 그러니까 그냥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내용이 같다는 게 아니고 기능이 같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 초등학교에서는 좀 먼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틀리는 유형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틀려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글쓴이 또는 이 문제가 제시하는 방향, 문제가 읽으라는 대로 읽어가야 돼요. 자, 여기 또 시험 패러다임을 보시면 난이도가 굉장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뭐 이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생이 아니니까. 옛날에는 어땠나요? 1번에 기역, 2번에 니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왔겠죠. 요새는 바르게 묶인 것은 해가지고요. 그느드르무, 그느드르, 느드르무 5개 다 알아야 돼요. 5개 중에 1개라도 모르면 이 문제 틀립니다. 그렇겠죠. 근데 꼭 이런 문제가 보면 5지문이 나오면 3개는 알겠는데 2개가 헷갈려요. 그래서 그 2개 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틀리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알아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글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일반 고등학교, 예, 강남구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의 문제인데요.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에 그 샘플입니다. 50분 시험 보잖아요. 이 비포지 시험지가 14장이 나옵니다. 14장. 지문이 이런 지문 보세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이 11개가 나옵니다. 문제 25개인데. 자, 이걸 50분 만에 다 풀어야 돼요. 어려울 것 같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내신이잖아요. 내신은 배운 거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수업을 똑바로 듣고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가면은 다 풀 수가 있어요. 지문을 다 읽고 풀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독해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추론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문을 다 읽고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하위권 애들이 지문을 다 읽죠. 중위권 애들은 지문을 읽는데 이해가 안 돼요. 상위권 애들은 지문을 읽으면 이해가 돼요. 최상위권 애들은 지문을 안 읽어도 이게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겠구나.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겠구나 추론이 되는 애들이에요. 자, 그런 기술들을 이제 학원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어쨌든 이게 일반 고등학교의 문제고요. 자사고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 이게 자사고 문제가 아니고, 아, 맞다. 요것도 이제 자사고의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문제 하나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문장도 나와 있고요. 그림도 나와 있고요. 보기도 나와 있고, 그거 나와 또, 근의에서 느드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돌아버립니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고등학교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는요, 그냥 1번 그, 2번 느, 3번 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온다고요. 자, 시험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의 역사 논술 수행평가예요. 제가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고대 국가죠. 우리나라 한국사에 고대 국가 5개 중에 초기 국가의 특징을 각각 2가지 이상 서술하시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 즉 지식을 묻는 문제예요. 옛날에는 그걸로 끝났죠. 여러분들 그것도 객관식으로 나왔었죠, 그죠? 주관식이 아니라.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 2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 국가들 중 자신이 살고 싶은 국가를 하나 선택을 해요. 5개 중에 선택을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인물이라고 가정하고 하루 동안의 가상일기를 서술하시오.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자료가 제일 많으니까 뭐 고구려 이런 거 하겠죠. 그죠? 그러면 고구려 하면 자, 오늘 나는 뭐 옆집 순이 누나가 결혼하는 곳에 갔다. 예를 들어서 그때는 민며느리제입니다. 고구려가. 옛날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민며느리제 나오면 그냥 민며느리제 제도 이름만 외웠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도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가상일기를 쓰려니까 민며느리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아마 저도 지금 기억이 아삼삼한데 아마 대릴사위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일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을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개념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상일기를 쓸 수 있겠죠.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날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이상적 국가를 만들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창의적으로 2가지 서술하시오. 700자 이상. 이게 중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했던 공부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평가 요소 한번 볼까요? 제시된 주제, 논제와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역사적 사실과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작성하였는가? 주어진 역사적 개념이나 용어를 모두 활용하였는가? 당시 인물에 대한 관찰인가요? 관정이라고 되는 이응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각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가? 초기 국가 당시의 사회 모습에 대한 자료 제시가 풍부한가? 전체적인 글의 짜임새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이거를 평가를 하겠답니다. 학교마다 수행평가의 비중은 달라요. 근데 예전보다 수행평가의 비중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지금은 수행평가가 이 지필고사 같거나 그 이상이거나 그렇습니다. 최소 한 50%, 5대5라고 보더라도요. 지필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나뉘죠.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한번 볼 때 애들 며칠씩 공부하잖아요. 밤새서 공부하죠. 그게 25점짜리거든요. 이거 하나가 25점짜리예요. 이게 하나가 중간고사하고 맞먹는 공부량인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할 때는 막 연습장에 막 그죠? 하면서 막 지우고 막 했었잖아요. 무조건 외웠죠. 지금은 외운다고 해서 될 게 아니에요.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투영할 수 있어야 돼요. 2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저 이것도 정말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학인데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입니다. 융합 문제예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고 싶은지 혹은 만들어 사용하게 하고 싶은 어플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그림으로 표현하고 내용을 설명해보자. 클릭 후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그려서 표현한다. 사용 설명서를 자세히 기재하라. 자, 이게 과학 문제입니다. 과학인데
융합과학이잖아요. 자, 일단 어플리케이션 얘기 나왔으니까 일단 과학이겠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에게 필요한 앱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때 무슨 상황이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사를 알아야 됩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상황 뭐 이렇게 다 알아야 돼요. 자, 또 순차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순서대로 그리라고 했죠. 순차적으로 사용 설명서를 써야 돼요. 수학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 설명서를 써야 되잖아요. 국어가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뭐 미술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과학이 과학 따로, 수학이 수학 따로가 아니라 다 묶여 있어요. 이게 요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중학교 가면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돼요. 자, 애들이 이런 문제가요, 다행인 거는 수행평가는 그 문제 보통 이제 우리가 지필고사는 선생님이 문제를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고 와서 이제 그날 시험 보잖아요. 근데 수행평가는 미리 다 줘요. 준비하도록. 집에 가서 다 준비하도록 합니다. 근데 애들이 그냥 앉아서 자기 그냥 옛날식으로 공부만 했던 애들, 지식만 배웠던 애들은 이게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이 없이 창의성을 발휘 못하는 애들은. 그럼 이거 엄마한테 내밀죠. 엄마라고 풀 수 있나요? 엄마도 이런 공부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엄마가 짜증납니다. 아니, 선생님은 말이야. 그냥 옛날같이 그냥 이렇게 필기하고 알려주면 되지. 뭐 쓸데없이 이런 거를 우리 애가 무슨 앱 만들 것도 아니고 우리 애는 의사 될 건데. 초등학교 때는 꿈이 큽니다. 의사 될 건데. 이게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만들 일도 없는데 이런 걸 왜 평가를 하지? 귀찮아 하시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교육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교육의 방향대로 가야 성적을 잘 받을 수가 있고, 성적을 잘 받아야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가 있고,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부터 짜증을 내면 애도 짜증나죠. 괜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요게 지금 방향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단, 독해력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고요. 방향을 좀 이제 전체적으로 해보자면, 결국은 포용성, 즉, 이제 뭐 배려와 경청,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 요게 지금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목표예요.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과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되려면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논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학교 공부에서 지식적인 면에서 이거를 커버할 수가 있고요. 다양한 관점과 비판적 사고는 융합적인 사고력,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은 뭐냐? 독해력이라는 거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가 글을 읽고 단순히 그 글의 의미만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파생되겠구나, 어떤 내용이 더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추론 독해력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론을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주도 학습 얘기를 하면서 서론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서론만 1시간을 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어차피 이제 저희 다음 시간까지 하기로 했는데 뭐 필요하면 그 다음 시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다들 아세요? 자기주도 학습이 뭘까? 그러면 말 그대로 자기가 주도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너 자기주도 학습 해 그러면은 뭐 말 듣는 애들은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시간표부터 그립니다. 시간표부터 이렇게 그려가지고 근데 이제 그 시간표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잠은 조금밖에 안 자고 하루에 막 공부를 막 몇 시간씩 해요. 그죠?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한다고 시간표 짜놓습니다. 자, 그런 애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이 의지력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렇게 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다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의미가 뭐냐면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에 참여 여부부터 목표 설정,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게 되는 학습 형태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학습의 어떤 범위냐, 어느 범위를 학습이라고 하느냐면요, 학습의 참여 여부부터, 내가 이거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서부터 목표 설정, 내가 이 공부해갖고 몇 점 받을 건가, 목표 설정, 어떤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 내가 어떤 교재로 공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학원을 갈 것인가, 아니 인강을 들을 것인가, 어떤 강사의 인강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교육 평가,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이 정도면 됐어. 뭐 좀 실력이 오른 것 같아. 뭐 이렇게 평가할 거냐, 아니면은 무슨 시험을 친 그거를 평가의 잣대로 잡을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범위들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면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바로 요거죠. 스스로라는 말하고 자발적 의사. 이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의 가장 핵심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스스로 해야 되고, 엄마가 언제까지 애 뒤쫓아가면서 공부해, 숙제했어? 학원 갔다 왔어? 이거 언제까지 물어볼 거예요. 애가 알아서 해야지. 그나마도 초등학생 때는요, 엄마 말 들어요. 엄마한테 용돈도 받아야 되고, 엄마한테 핸드폰도 얻어서 게임해야 되고 하니까 말 듣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말 안 듣죠? 몰라. 그럼 끝입니다, 애들. 더 이상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하고 말하기 싫다는 거죠. 자, 이러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면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애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잘 안 돼요. 제가 자기주도 학습이 실패하는 이유를 한 7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 애가 공부하기가 싫어요. 방향을 잡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말씀을 드렸는데, 엄마가 아무리 방향을, 자, 이쪽 방향이야, 이쪽 1m만 가면 네 목표를 달성하는 거야 해도 애가 안 가요. 나 가기 싫어, 싫어. 자, 그러면 목표 달성이 안 됩니다. 결국 공부는 학생이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기가 싫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죠. 뭐 가장 상식적인 이야기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공부를 왜 하기 싫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람의 본능이, 일하는 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사람은 노는 게 본능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안 오고요, 저 어디 여주나 이천이나 이런 데 가고 단풍놀이 하고 싶어요.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 안 하고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강의 듣는 것보다 카페에 모여가지고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게 더 재밌고 즐겁죠. 사람은 그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본능대로만 살 수는 없죠. 그래서 일하는 거는 본능이 아니에요. 청년들도 그래요. 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막 입사를 꿈꿉니다. 취업하려고. 그러다가 막상 취업을 하면 퇴사를 꿈꾸죠. 그게 사람이에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본능이 아니에요. 본능을 극복하고 해야 되는 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어려워요. 왜 저 집 애들은 쉽게 공부하는데 너는 못하냐? 아니에요. 저 집 애도 굉장히 공부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엄마가 방법을 만들어 줬겠죠. 그래서 극복을 하고 하는 것 뿐이지, 공부를 좋아해서 한다, 이런 애들은 없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애들은 공부밖에 해본 게 없는 애들이에요. 비교 대상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거를. 맞아. 나도 양자역학 같은 거 공부하라 그러면 나도 싫어. 알아보고 공부하라 그러면 싫어. 이해해 주세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을. 자, 두 번째는 혼자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요 7가지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실패하는 이유, 애들이 이런 얘기 하죠.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어?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다 써먹어? 애들이 뭐를 배우느냐면 이런 거 배우거든요. 국어의 뭐 수사법이나 한글의 창제 원리, 수학은 뭐 이런 거, 그죠? 과학, 사회 이런 거 배웁니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냐는 거죠.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은
뭐 헌법과 국가기관 이게 5학년인가 6학년인가 되면 배울 거예요. 5학년인가요? 예, 5학년 때 배우는데요. 그 애들이 국가기관에 가본 일이 있을까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여기 주민센터예요. 애들 주민센터 가가지고 뭐 등본이라도 한번 떼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주민센터가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고요. 그런 애들이 왜 헌법과 국가기관을 배워야 됩니까? 애들 말도 일리가 있죠. 예. 이거 왜 배워야 되냐? 자, 이렇게 애들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공부 왜 해야 돼? 엄마 국어 나 왜 배워야 돼?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래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일단 엄마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네가 나중에 커서 어른이 돼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려면 공부해야 돼.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면 잘 살려면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고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세요. 자, 그 말을 믿고 애가 그렇구나. 내가 나중에 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좀 참고 여자친구도 사귀지 말고 게임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이동산도 안 가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고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다고 쳐보죠. 거의 그런 애들 없죠. 예. 그런 애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엄마가 얘기하는 대로 해서 내가 서울대 들어왔어. 이제 내 앞으로는 꽃길만 펼쳐지겠군. 과연 그럴까요? 아니죠. 대학교 들어가면 할 일이 더 많아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공부의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습니다. 배워야 되는 과목도 국어, 영어, 수학 해갖고 학기마다 시간표가 딱딱 나오잖아요. 내가 얘기 안 해도 그죠? 시간표가 딱딱 나옵니다. 이제 고교학점제가 되면 좀 달라지겠죠. 자기가 선택해야 되니까. 아무튼 시간표 돼 있고 그 시간마다 선생님도 정해져 있어서 딱딱 들어와서 공부할 내용들을 가르쳐 줍니다. 시험 범위도 뭐 이렇게 가르쳐 주고 딱 공부할 게 딱 갖춰져 있어요. 대학교 들어가면요. 수강 신청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시간표 자기가 짜야 되죠. 교수님도 자기가 골라야 돼요.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뭐 경제학, 원론 이런 거 같으면은요. 교수님이 한 5분 계셨어요. 저희가 한 340명쯤 됐거든요.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한 교수님이 다 못 가르치시니까 한 5분 정도가 나오면은 같은 과목인데도 좀 성적 잘 주실 만한 교수님한테로 선택을 해서 가야 됩니다. 시간표 다 자기가 짜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해야 될 게 더 많습니다. 어학 공부도 해야죠. 자격증도 따야죠. 스펙도 만들어야죠. 뭐 봉사활동도 해야죠. 인턴도 뭐 해야죠. 할 거 엄청 많아요. 그걸 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말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참고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이제 대학생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른이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으려면 참고 하라 그랬는데 지금 와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살 수가 없어. 이런 애들은 무너집니다. 그때부터 어긋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엄마 말 전혀 이제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론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엄마 나 공부 왜 해야 돼? 라고 할 때 네가 뭐 컸을 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이런 말을 대놓고 묻지를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은 언제 하느냐면은요. 공부가 힘들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무 때나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애들 그냥 뭐 엄마 나 놀이동산 왜 가야 돼? 엄마 나 게임 왜 해야 돼? 엄마 나 친구 생일 파티 왜 가야 돼?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예. 근데 꼭 공부 이런 거는 내가 왜 해야 돼 이러거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분도 가끔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내가 이 회사 왜 다녀야 되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녀야 되나? 힘들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할 때는 공부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네가 커서 뭐 네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아이고 네가 힘들구나. 꼭 한번 안아주세요. 다독거려 주시고 맛있는 것 좀 먹이고 그게 답입니다. 애들이 원하는 답.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과목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좀 받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뭐 대놓고 저는 정답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받아들이는 것도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각각 이제 다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케어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를 보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예. 그래서 인사이트를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문학적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독서 아카데미를 했었는데 구토 거기서도 이제 좀 인문학적인 얘기들이 나왔죠. 다 인사이트를 얻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화를 읽어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애들이 동화를 많이 읽어요. 근데 애들이 왜 이제 동화를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만 계속 읽어달라고 하는, 또 읽어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애들이 자기가 글씨를 읽을 수 있는데도, 한글을 읽는데도 갖고 와서 엄마 보고 읽어달라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그 또래의 발달 단계가 이 시각으로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청각으로 이야기를 듣고 상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럴 때이기 때문에 그때 많이 읽어주세요. 자, 동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누구죠? 이건 틀릴 수가 없잖아요. 자신 있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백설공주 맞습니다. 다 아시는 동화만 제가 드립니다. 맞아요. 잠자는 숲속의 공주. 라푼젤. 자, 이 세 동화가 이제 디즈니 동화의 가장 3대장인데, 이 동화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뭘까요? 남자가 뭔가 해줘서 여자가. 아, 그렇죠. 여자는 좀 수동적이에요. 그죠? 여자는 좀 수동적이고, 남자가 와서 뭘 해줄 때, 여자가 거기에 이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맞습니다. 그것도 공통점이에요.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주, 맞아요, 맞아요. 공주예요. 셋 다 공주예요. 예. 셋 다 공주고, 이 남자도 다 왕자예요. 이 사람도 왕자입니다. 도둑인데, 예, 왕자예요. 원래는 왕자였어요. 예. 원래 왕자였어요. 근데 도둑이 돼 있습니다. 예.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마법, 그렇죠. 맞아요. 마법도 여기 등장을 합니다. 맞아요. 굉장히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대답들을 하신 거예요. 공통점을 생각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가 이제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꼭 여자애들이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키스해요. 네, 그런 게 좋은가 봐요. 자, 이거 이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왕자들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자, 이름이 뭐죠? 백설. 이름은요? 왕자. 왕자죠. 이름은 오로라. 그죠? 오로라. 이름은 왕자. 자, 이름은 라푼젤. 이 사람은 그래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까먹었어요. 이름은 나옵니다. 자, 왕자가 엑스트라예요. 자, 후반부에 나온 이 사람은 조연급입니다. 그나마. 근데 전부 다 비중 있는 엑스트라예요. 이름도 없어. 두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요, 왕자들이 전부 다 공주의 땅에 와 있어요.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그쵸? 여기도 공주의 나라에 와 있고, 공주의 나라에 와 있고, 공주의 나라에 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통점. 다 혼자 다녀요, 왕자가. 우리 그 알라딘 영화 보셨죠? 알라딘 영화 보시면 알라딘이 그 공주한테 청혼하러 갈 때 어땠습니까? 뭐 시끌벅적하게 뭐 코끼리 막 원숭이 뛰어다니고 막 나팔 불고 시끌벅적하게 가잖아요. 이 사람들 어때요? 다 혼자 다닙니다. 예,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자, 왜 이럴까요?
얘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상속제도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상속제도. 자, 옛날에는 장자상속이었습니다. 장자상속이 왜 장자상속이 되었느냐? 왕궁이 이만한 게 있다고 저희 지금 여기 쓸 수 있으면은 제가 쓰면서 하겠는데, 그냥 말로만 할게요. 왕궁이 이만한 게 있는데, 왕자가 10명 있다고 쳐보죠. 왕자가 10명 있으면, 자, 그러면 10명한테 공평하게 10개는 나눠서 준다. 그러면 한 사람이 맡은 왕국이 요만하게 작아져요. 그렇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큰 나라가 하나씩 잡아먹기가 참 쉬워요. 금방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큰 장자한테 통으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나 셋째 정도 되면 첫째, 이제 왕된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거나 이러면은 둘째나 셋째는 그 왕위를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나라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그렇죠. 겨울왕국이죠. 겨울왕국의 이 사람, 빌런. 예. 한스 웨스트가드예요. 예. 한스는 똑같아요. 여기서는 물론 이제 조연이죠. 얘들보다는 비중이 훨씬 높은 조연인데, 얘가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13번째 왕자래요. 예. 13번째 왕자쯤 되면은요, 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제로. 위에 12명의 형이 다 자식 없이 죽어야 자기한테 왕위가 돌아오는데 불가능이죠. 자, 이런 왕자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아버지한테 노잣돈 좀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기가 뭐냐면 혈통이에요. 왕족이라는 혈통. 나 교육 좀 받았어. 그거를 무기 삼아가지고 옆 나라에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부마로 취업을 떠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돈 떨어지면은 자긴 그때부터 거지예요. 도둑이 되거나 거지가 되거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돈 떨어지기 전에 이 둘은 행운하죠. 돈 떨어지기 전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고, 얘는 도둑질 했었고, 얘는 아주 나쁜, 그죠. 반란이 아니지. 하여튼 쿠데타를 일으키고 하여튼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런 상속제도로 인해서 이런 이제 동화의 이런 배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동화만 그러느냐? 상속제도가. 자, 여러분 다 보신 드라마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의 로즈가 이 남편으로부터 이 큰 보석을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뭐 이 정도는 다 받으셨잖아요. 이 보석을 받는데 여기서 이 여자가 로즈가 샘하고 사랑에 빠지죠. 그러니까 아침 식사하면서 이 로즈의 엄마가 로즈한테 샘과 당장 헤어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대사까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네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우린 다 길바닥에 앉아야 돼.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로즈가 공작 집안이에요. 공작 집안. 굉장히 이제 명예가 있는 공작 집안인데 몰락한 공작 집안이에요. 돈이 없어요. 마치 이 왕자의 처지와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신흥 부자죠. 굉장히 돈이 많아요. 대신 명예가 없어요. 자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필요한 거죠.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하고 이 사람은 명예가 필요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려는 건데 이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돈이 안 생기겠죠. 그래서 길바닥에 낳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헤어지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동화 얘기를 하면서, 야, 얘들이, 상속 때문에 그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공통점이 뭐야? 뭘 것 같아? 그리고 질문을 계속 많이 던지라 그랬잖아요. 질문을 던져야 애들이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안 던지면 애들이 생각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꼭 동화책을 읽었다. 그러면은 이 동화책 내용이 뭐야? 엄마한테 설명 좀 해줄래? 주인공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너라면 어떻게 행동했을 것 같아? 정답은 없죠. 그죠? 정답은 없지만 아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동화에서 이런 어떤 생각거리들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화를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과목별로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 국어 왜 배울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네. 소통 지금 다 하시잖아요. 더 이상 우리 애들도 소통 다 하잖아요. 자기 친구들하고 SNS로 막 소통하고 할 거 다 하는데 뭐 국어도 배울 필요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국어를 왜 배워야 될까? 이 노래 혹시 아세요? 이 노래 아시면 연식이 이제 저하고 비슷하신 분이고 모르시면 아주 이제 젊으신 분인데 이 노래가 1981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40년도 더 된 노래예요. 그때는 이 당시의 패러다임은 어땠냐면요. 이 사랑 노래잖아요. 이 공주들처럼 굉장히 수동적이죠.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잠 못 이루면은 톡 해야죠. 자니? 뭐 던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둥근 달 보면서 예, 타는 가슴 남몰래 달랬대요. 요새 같으면 유튜브 보겠죠. 둥근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자, 이게 40년 전의 패러다임입니다. 사랑에 대한 패러다임이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대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항상 수동적인 거였습니다. 그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이게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라는 노래인데요. 요거가 2019년에 나왔으니까 요것도 한 5년 된대요. 모든 게 궁금해. How's your day? Oh, tell me. 뭐가 널 행복하게 했는지? Text me. 카톡 보내달래요. 얘는 40년 전에는 그냥 달 보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문자 하래요. 예. 패러다임이 생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죠? 예. 국어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과거에 만약에 이 노래가 40년 전에 나왔다. 뭐야? 이 노래가 지금 나왔다. 아무도 안 듣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 후기입니다. 여기에 아마 후쿠오카를 갔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위치 가격 대비 좋습니다. 주변 조용합니다. 숙소 바로 앞에 24시간 뭐 로손 있고 뭐 다 좋다. 다만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죠. 까빼뜨랑 립불이 뜰었고 무럭가락이 계속 나와쇼. 막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쓰면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세요? 카페트랑 이불이 들었고 머리카락이 계속 나와서 우리가 청소 새로 다 했고요. 바퀴벌레 새끼들이 계속 나와서 멘붕 났어요. 바닥이랑 침대 사이 틈새로 그 새끼들 들락달락거려요. 그 틈을 막으세요. 우리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국어를 배워왔기 때문에 또 국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됩니다. 근데 이 일본 주인은 이거 한국어로 보니까 AI 돌려봤겠죠? AI 돌리니까 AI가 요거는 해석이 돼요. 좋아요. 이거는 해석이 되는데 이게 해석이 안 돼요. AI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좋았다는 것만 아니까 I'm so happy. You like my place. 좋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알았으면 과연 이렇게 답을 달 수 있었을까? 못 달죠. 그죠? 예. 국어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같은 그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적인 것까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꼭 뭐 바른말, 고운말 뿐만이 아니라 이건 물론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 우스개로 얘기해서 진짜 인터넷에서요. 에어비앤비 채라고 찾아보시면 이런 아마 이미지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유머 이런 데서 우리 뭐 급식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처럼 에어비앤비 채 그러면 이런 게 나옵니다. 국어를 배우는 이유. 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소통인지 애들한테 요거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가 나일강입니다. 예, 나일강인데요. 이 나일강이 이집트, 이제 고대 이집트죠. 고대 이집트로 따졌을 때 전체 면적이 한 2%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구역인데 그 2%가 굉장히 경작이 잘 돼요. 홍수가 한번 싹 밀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참 왜 우리나라 장마철에 홍수 한번 나고, 그러니까 홍수는 장마가 져서 큰 비 내리고 지나고 나면 여기 탄천 같은데 막 이렇게 흙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도 홍수가 한번 나고 나면은요, 여기 뭐 제방 같은 것들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았겠죠. 홍수가 싹 지나가고 나면 상류에서부터 쌓여 있던 그 흙들이 싹 깔립니다. 싹 다 덮어버려요. 근데 그 흙이 굉장히 양질의 흙이에요. 영양분이 많은 흙이에요. 그래서 거기 뭐를 심어도 농사가 잘 돼요. 그래서 이 2%의 나일 강유액에서 나오는 이 생산량을 가지고 전체 이집트 인구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를 관리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생존의 기술이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 홍수가 한번 싹 덮고 가버리면 여기가 개똥이네 밭이었는지 뭐 철수네 밭이었는지 구별이 안 돼요. 이게 누구 땅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생산량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그래야 나눠서 골고루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세금을 못 매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발달한 게 수학입니다. 이 이등변상, 이 별자리를 보고, 이게 플롯밤이라는 기구거든요. 예, 요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등변 삼각형을 해서 이제 여기는 개똥이 땅, 뭐 이런 것도 이제 지적도도 그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짜를 계산해서 홍수의 뭐 범위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하고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생존의 기술로 발달한 게 수학이에요. 단순히 그래서 수학은 그냥 숫자를 가지고 뭐 계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굉장히 지겹습니다. 근데 수학이 원래 탄생한 배경이 그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런 얘기 애들한테 한번 해주면 좋겠죠. 나폴레옹이 제가 이제 세 번째 책을 또 써놓은 게 있어요. 아직 출간은 안 했는데 제가 되게 쓰면서 제가 즐거워서 쓴 책이거든요. 학교 공부를 SF로 만들어서 쓰는 게 있는데 나중에 제가 출간하게 되면 꼭 하나씩 부탁드리고요. 자, 대포를 쏴서 강을 건너서 적진에 대포를 쏴야 됩니다. 근데 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이게 길이를 모르니까 나폴레옹이 포병 출신이잖아요. 길이를 모르니까 이 대포를 어떻게 쏴야 저 적진에다 떨어뜨릴지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뭐 줄자를 갖고 가서 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누가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떤 아이디어를 내느냐? 도형의 닮은 꼴. 삼각형 두 개를 그려보세요. 자, 제가 여기에서 나폴레옹 그 모자 있죠? 모자를 딱 쓰고 눈끝으로 저 적진에 저기를 맞춰요. 딱 맞췄죠, 그죠? 그러면 삼각형이 생기겠죠? 삼각형.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뒤로 갑니다. 그대로 뒤로 가서 내가 섰던 자리 딱 가면은 내가 지금 선대하고 원래 섰던 자리하고는 거리를 잴 수가 있죠. 요 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요 거리예요. 도형의 닮은 꼴. 그럼 거리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대포를 빵 쏴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종이 위에서 관념상으로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수학이. 예.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를 찾아가면서 좀 뭐 깨봉 수학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인도의 수학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베다 수학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면 굉장히 수학을 단순히 그렇게 재미없는 숫자 계산 노름이 아니라 수학이라는 게 얼마나 이 논리적이고 사고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찾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 책에도 보면 아마 여러분들 그 유튜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그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자, 사회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좀 더 하고 끝낼까요, 그러면? 사회하고 과학 남았는데 사회까지만 할게요. 사회는 재밌으니까. 자, 춘향전 다 아시죠? 네, 춘향전 다 아시죠? 춘향전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분을 초월하는 사랑 이야기. 맞나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방식이 창의성하고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보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다른 관점에서 보기. 자, 요걸 잠깐 다른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춘향전은요, 사랑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변학도입니다. 변학도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 뭐, 여기 잘 안 보이시면 저를 보시면 돼요.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행정고시를 한 방에 붙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 한양 안에 요새 왜 지방 안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람도 중앙 부서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의 입신양명 다 버리고 저 시골 남원으로 내려왔어요. 왜? 춘향이 하나 본다고. 오로지 춘향이 하나 보러 왔습니다. 반면에 이도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몽룡은 거짓골로 나타나죠, 나중에. 예. 근데 막 사귈 때는 어땠어요?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했죠. 예. 그러면서 했는데 아버지 따라서 한양으로 간 이후에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껏 마지막에 나타났는데 거짓골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춘향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날로 사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척을 들겠나이다 하고 바로 엎드려야 돼요. 별 볼 일 없잖아요. 근데 춘향이는 끝까지 절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마패 들고 나타나서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왜 그랬냐고 하면은요, 꼭 과연 춘향이가 사랑 때문에 이걸 기다렸을까? 그건 아니죠. 사회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 제도 때문에. 다르게 보기입니다. 자, 춘향이 엄마가 누구죠? 네, 기생입니다. 기생 월매. 자, 기생의 딸은 신분이 뭐다? 기생, 노비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면 세종대왕님 때문에 그래요. 원래 우리 역사상에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분이 두 분이 계시거든요.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감히 제가 오늘 잠깐 건드려 보려고 하는 건데, 옛날에 신분제도가 이제 양반이 있고, 중인이 있고, 노비가 있습니다. 이 조선은 희한하게 다른 나라들은 노비가요, 전부 외국인이에요. 외국하고 싸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면 그 나라 국민들을 노비로 잡아옵니다. 대학 교수도 노비가 되고, 그죠? 그렇게 돼요. 근데 유독 조선은 자국민이 노비예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그게 지금 오늘 주제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국민의 약 40에서 50%, 즉 절반이 노비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노비가 많았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면사무소 공무원, 7급 공무원 그 정도 되는 사람이면 노비가 한 100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노비가 굉장히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인은 평민이죠, 평민. 평민과 노비가 결혼을 해서 놓은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이는 노비일까요? 평민일까요? 예, 그게 시대마다 달랐어요. 태종 때는요, 종부법이라는 걸 있었습니다. 종부법, 아버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평민, 엄마가 노비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서 평민이 돼요. 태종이 이렇게 제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세종이 딱 들어서고 나니까 종모법, 엄마를 따라가는 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때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노비예요. 그러다가 다시 세조가 들어섰습니다. 아시죠, 세조? 세조가 들어서면서 다시 종부법을 했습니다. 얘들은 다시 평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성종 때 되니까
경국대전이라고 법전을 만들었죠. 거기에 아예 종모법을 꽝 박아 놓습니다. 대못을 쳐버렸죠. 이 춘향전이 쓰여진 때가 숙종 때예요. 예, 그러니까 종모법이 그대로 됐을 때이기 때문에 엄마의 신분에 따라서 얘는 노비입니다. 관비죠, 관비. 노비예요. 자, 그런데 노비이기 때문에 자기가 놓는 애들은 전부 다 노비예요. 계속 노비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철없는 이도령이 젊을 때, 한참 이제 젊을 때 혈기가 왕성하니까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뿅 갔죠. 그래서 춘향이를 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잠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사귀자고. 그렇게 하니까 춘향이가 자꾸 이제 밀당을 하죠. 밀당을 하다가 결국은 비단 치마폭을 하나 내놓죠. 그러면서 거기다가 약조를 쓰라 그럽니다. 자기랑 결혼한다고. 약조를 쓰라 그래요. 근데 얘는 신분이 뭐냐면 얘는 양반 중에 양반이에요. 아버지가 관찰사예요. 즉 도지사입니다. 전라도 도지사라고요. 엄청난 신분이죠. 양반 중에 양반이기 때문에 얘랑 결혼을 한다는 거는, 결혼을 하면은 정실 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요. 오로지 그냥 춘향이하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냥 그 비단 치마폭에다가 약조를 써줍니다. 나는 너랑 결혼할게.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자리를 갖고 이제 막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종모법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이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도령을 기다린 겁니다. 반면에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춘향이 보려고 그 모든 거를 다 팽개치고 내려오기는 했죠. 그러기는 했지만 이 사람은 3년 지나면 올라갈 사람이에요. 그럼 다시 또 새로운 사또가 와도 자기는 여전히 노비예요. 새로운 사또가 뭐 또 자기를 그냥 관기로 대할 거 아니에요. 이 신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자, 사회제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그걸 사회과목에서 배우는 거예요.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실제로 따지자면 과외 얘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양반이 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노비는 재물이었거든요. 관의 재물, 즉 국가재산이에요.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그래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이 남원 출신이기 때문에 남원에 오래 살았잖아요. 상피제도라고 해서 암행어사를 이렇게 자기가 관련이 되어 있는 친척들이 살거나 이런 데 보내질 않습니다. 내려가서 죄 지은 사람 딱 잡아봤더니 우리 당숙 어른이야, 5천. 내가 어떻게 벌을 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데 안 보냅니다. 그래서 이몽룡이 여기 남원에 갈 일도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암행어사를 아무나 보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신참이잖아요, 신참. 신참을 보내지 않아요. 좀 어사 박문수처럼 좀 이렇게 딸고 딸은 한눈에 봐도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베테랑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패 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이거 안 해요. 그런 사법권이 없어요. 그냥 마패는 말 그대로 말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역참에 가서 말 빌려 탈 수 있는 그 자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쫙 조사한 거를 갖고 와서 임금한테 보고를 하면 임금이 벌을 내립니다. 사법권은 임금만 갖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은 그래요. 현실적인 부분들은 그렇지만, 근데 이 소설이 왜 나오게 됐느냐? 이건 한마디로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 당시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이 노비라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별에서 온 그대 이런 거 보면 외계인이 하는 사람도 믿잖아요. 재밌게 보잖아요. 이 판타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한글 소설로 쓰여진 거고, 노비들 같은 학업민들 보라고 쓰여진 그런 내용들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뭐 그냥 재밌는 말로 이렇게 왜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그 예시만 몇 가지 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아이들하고 뭐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춘향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심청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정답은 없는데, 다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생각을 계속 할 수 있게끔, 그게 엄마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질문 없으시죠? 예. 질문 있으십니까? 아, 예.
질문 안 해주셔서 또 감사하고,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5주 지났고, 이제 7주가 아직 있잖아요. 그동안 또 김정 선생님 또 한 2번 더 오실 거고, 그러니까 그때 또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